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엄청난 증오심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증오심은 스스로를 파먹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악착같이 미워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니까요. 저는 과거 그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 밑바닥에 있던 처절한 증오심과 미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평범하고 잔잔했던 제 삶을 엉망진창 헤집어 놓았던 그 사건과 그 여자.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은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얘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11살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뭘로 할지,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는데 영양제는 뭘 먹여야 할지, 키우던 강아지 미용은 언제쯤 시켜야 될지 등 아주 소소한 고민을 하던 평범한 주부였죠. 그런데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제가 남편의 차를 빌려 탔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쯤 병원에서 갑상선 검진을 받았는데 혹 하나가 의심된다고 세친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가야 했는데 마침 남편이 차를 놓고 간다고 하길래 그 차를 끌고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이 좀 멀었거든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다는 진료를 받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차문에 심한 문콕 자국이 있는 겁니다. 육안으로도 좀 많이 패여져 있을 정도였죠. 이렇게 문콕을 심하게 해놓고 연락 한 통 없이 가버린 건가 괘씸했던 저는 어떤 차가 옆에 주차를 했는지 보려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겼습니다. 집에 와서 컴퓨터에 메모리를 넣고 지난 영상들을 확인하는데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요.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며칠 전 차 안에서 웬 낯선 여자와 대화하는 게 찍혔더군요. 남편은 친하고 편한 듯 그 여자와 스스럼 없는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는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더러운 성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추접스러운 이야기를 깔깔대며 주고받던 남편과 낯선 여자.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남편의 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듯 멈췄는데 그곳은 모텔이었어요. 익숙한 듯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고 차 앞에서 그 두 인간들이 팔짱을 끼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찍혔더군요. 나중에 두 년놈들이 모텔에서 다시 나올 때 영상도 찾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여자 얼굴도 정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랑 나이는 비슷해 보이고 긴 생머리였어요. 남편과 다정하게 장난을 치며 나오더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어딘가에 내려주고 흥얼거리며 저희 집 쪽으로 운전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랑 통화하면서 이제 일이 마쳐서 가고 있다는 둥, 피곤하다는 둥,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대더라고요. 바로 좀 전에 낯선 여자랑 모텔까지 가놓고 말이죠. 그걸 본 저는 눈앞이 컴컴해졌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이 넘었고 주변 사람이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바람피는 것들이 많냐고 욕은 하면서도 그게 제 남편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남편을 잘 안다고 믿었고 저를 두고 외도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에 당연히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컴컴했죠. 저는 그 영상을 확인한 후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학원 갔다 왔는데 엄마는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대고 방 안에 누워 내내 눈물만 흘렸죠.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고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밖으로 따라오라 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아빠랑 슈퍼 갔다 올 테니 집에 있으라 하고 아파트 놀이터로 갔어요. 그리고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봤다고. 네가 그 여자랑 나눈 대화도 함께 어떤 모텔에 들어갔는지도 다 봤다고요. 이미 눈으로 확인했으니 잡아댈 생각은 말아라 라고 하며 말이죠. 남편 제 말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렇게 뻔뻔하게 외도를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제가 계속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게 어이가 없었죠. 저는 너무 복받쳐서 펑펑 울고 남편은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 남편 머리통이며 몸이며 정말 사정없이 때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남편도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잘못했다고만 하고요.
그 여자와의 일은 솔직하게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속이는 게 있으면 뒤도 보지 않고 이혼이라고요. 남편 결국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와 만난 지 3년 됐답니다. 그 여자가 원청 회사고 남편 회사가 하청 회사인데 일 때문에 처음 만났다가 나이도 비슷하다 보니 친해졌답니다. 그 여자가 엄청 활발하고 스스럼 없는 성격이라고 하더군요. 몇 번이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 여자와의 잠자리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중독처럼 헤어나올 수 없었답니다. 저는 짐승 같은 새끼라고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욕을 퍼붓고 내내 울기만 했죠. 처음에는 뒤도 보지 않고 이혼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잘못했다고 계속 빌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걸렸습니다.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토록 잘못했다고 하니 나만 한번 참으면 되지 않을까. 살면서 바람 한번 안 피는 남자는 없다고 하는데 그냥 별일 아닌 양 덮어놓고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안 먹던 술까지 먹으며 몇 날 며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말했죠. 그 여자랑 내가 보는 앞에서 끝을 내라. 그리고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겠다고요. 남편은 알겠다며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너 때문에 내 가정 깨질 뻔했다. 다시는 연락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 전화번호며 신상을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순순히 번호와 그 여자 이름, 나이, 직장도 알려줬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는 각서와 함께요. 저는 그렇게 그 일을 덮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결코 예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남편을 의심했고 화병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쩔 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끝도 없는 우울감을 느끼기도 했고 아무 일 없는 듯 쿨쿨 자고 있는 남편 목을 졸라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너무 컸고 우울감도 몹시 심했어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한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오죠.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 없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저는 남편에게서 받은 그 여자의 정보로 그 여자 카톡이며 SNS를 하루가 멀다 하고 염탐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는 아주 잘 지내는 듯 했어요. 연봉 높고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 다정해 보이는 남편과 딸에 시댁도 부자인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과시욕도 엄청난지 본인에 대한 자랑거리나 세세한 정보도 여과 없이 SNS에 올렸기에 그 여자에 관한 정보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는 대형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대표였어요. 그 상간녀의 남편은 그 학원에서 부원장을 하고 있고 시어머니가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SNS에는 시어머니가 선물로 차를 바꿔줬다느니 다 함께 풀빌라를 갔다 왔다느니 어머님과 남편 덕에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한다느니 온갖 자랑글을 올려대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 여자의 남편은 아내가 밖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까?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떤 인간인지 알까? 생각했습니다. 홧김에 폭로하고 싶은 마음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저도 이혼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기에 그저 제 마음속에서만 삭히고 또 삭혔죠. 그런데 저는 1년 뒤 남편이 그 여자와 아직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 여자의 SNS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는 풍경이 좋은 카페에 갔다 왔다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속 테이블에 있던 지갑과 핸드폰이 제 남편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타 지역으로 외근 간다고 좀 늦는다고 했던 날, 그 지갑은 제가 사준 것이기에 단박에 알 수밖에 없었죠. 그걸 보는데 그저 쓴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혼만은 안 된다며 생난리를 치면서 저를 붙잡았던 남편. 뒤에서는 보란듯이 저를 기만하고 이 여자를 여전히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걸린 전적이 있다 보니 이번에는 블랙박스도 철저하게 지우고 핸드폰에 그 여자와의 대화 내역은 다 지운 듯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국 남편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매일 저녁에 갖고 와 그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 됐을까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난 것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덜미가 잡힌 겁니다. 저는 이번엔 남편에게 말하지도 티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나를 속이고 더 이상 믿음도 없고 이 결혼 생활은 정말 끝이다 결심했죠.
그래서 남편 몰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끝에 이혼 소송과 두 사람 모두에게 상간 소송을 걸기로 했고 양육권 등도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가 비교적 확실한 편이었기에 큰 이견이 없는 한 제가 크게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상담과 준비 끝에 남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네 외도를 덮어두고 지난 1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 그럼에도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려 했는데 너는 보란듯이 날 속이고 그 여자와 계속 만났다. 도저히 그 여자와 못 헤어지겠고 가정보다 그 여자가 더 소중하다면 보내줄 테니 가라. 나는 이혼소송, 상간소송 모두 진행할 거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에는 울고불고 하는 리액션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이혼 통보 후 며칠 뒤 돌연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한 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책임감도 없는 인간이구나 치가 떨리더군요. 그래, 시댁으로 가든지 그 여자한테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끝이다. 재판에나 성실히 참여해라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의 자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가 저지른 짓에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한다 했더니 죽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한 남편. 그 일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이에게도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남편이 죽음으로써 이혼소송은 의미가 없이 끝나버리게 되고 상간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간녀만을 대상으로 한 소송만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회사 원청과 하청 직원 사이였고 그저 친할 사이였을 뿐이다며 우겼지만 저는 지난 블랙박스와 녹음기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승소하여 그 여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시댁도 부자고 본인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위자료 2천만 원이라고 해도 본인에겐 대단히 큰 돈도 아니었을 거고 큰 타격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그 후로도 보란 듯이 SNS에 여전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잘만 올려댔거든요. 마치 상간소송 당한 일은 없었던 일인 양 말이죠. 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남편은 고인이 됐고 아이에게는 아빠가 없어졌고 제 상처받은 가슴은 갈갈이 찢겨졌음에도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 여자의 사진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자의 SNS를 보는 것을 그만두자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고인이 됐으니 이 여자에 대한 증오와 집착도 그냥 잊어버리자. 앞으로는 그저 내 삶과 우리 아이만 생각하며 살아가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는 정말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상간녀가 뒤늦게 저와 제 아이에게 상간소송 위자료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것을 청구했다는 것이었죠. 상간소송에 있어서 구상권 청구란 분류는 혼자 한 게 아니고 공동의 잘못인데 나 혼자 돈 내는 건 억울하다. 반은 상대방에게 받아야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 남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 남편의 유산 상속을 받은 저와 아이에게 그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본격적인 이혼소송 전에 남편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죽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유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자식인 저와 아이가 남편 앞으로 있던 약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 유산 상속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였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았는데 그 반을 고스란히 그 상간녀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근데 더 환장할 건 이게 결국 재판에서 인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상속분만큼 구상권에 대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저에게 소송을 걸었고 그 다음엔 제 아이에게까지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고작 11살인 저희 아이에게 아빠와 바람핀 여자가 네 아빠 바람핀 값을 돌려달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긴 것이었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기는 심정이었어요. 이 일에 있어서 저와 아이는 철저한 피해자인데 어떻게 이런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저는 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따졌더니 변호사가 그러는 겁니다. 보통 상대 남자가 고인까지 됐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자기도 예상 못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어찌됐든 상간녀가 구상권이라는 걸 청구할 수도 있으니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된다고 기뜸을 해주는 것도 변호사의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미 소송 비용은 다 받았다 이건지 저런 무책임한 소리나 하더군요. 유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도 시간이 지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소를 했음에도 결국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저는 결국 그 여자에게 돈을 줘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순순히는 못 주겠더군요. 그래서 결심 끝에 그 여자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심정적으로 머리채라도 잡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건 아니었고 그 뻔뻔한 낯짝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 찾아간 것만으로도 그 여자에겐 조금이라도 압박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 직장에 찾아갔고 부서명과 그 여자 이름 강은정 씨를 찾아왔다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누구시냐고 했고 저는 송원우 씨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더군요. 그리고는 나가서 얘기하자길래 됐고 돈 주러 왔으니 돈만 주고 가겠다 했죠. 주변 동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힐끗힐끗. 그 여자는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휴게실로 오라는 겁니다. 저는 됐고 여기서 줄 테니 세어보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세어볼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돈 받았다는 영수증 사인 받았고 아무런 행동 없이 그냥 조용히 나갔습니다. 생각 같아선 뒤엎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까진 솔직히 안 났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전화가 왔더군요. 회사로 이렇게 찾아온 거 일부러 오신 거죠? 그렇다면요? 아들한테 청구한 거 돈 줄 때도 이렇게 찾아올 거예요? 그래요. 이런 거 고소 가능한 거 알죠? 저 고소할 겁니다. 저보고 고소하겠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꼭지가 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인연 이거 사람 아니구나 싶고. 고소? 그래요. 당신 가고 나서 사람들 다 수군거리고 남의 직장 찾아와서 이건 아니죠. 나 이거 고소할 거야. 저는 분노로 손이 너무 떨려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당장이라도 다시 돌아가 그 여자 머리채를 다 뽑아놓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의 남편하고 놀아나도 암소리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구상권 청구까지 해도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얌전하게 가서 돈 주니까 이게 사람을 물로 받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고소해라. 근데 나도 아무 짓도 안 하고 고소당할 순 없다. 어디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그 후 아들에게서 온 판결 금액도 줘야 됐기에 저는 다시 돈을 현금으로 뽑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회사에 다시 찾아갔어요. 로비 데스크에서 무슨 일로 오셨냐길래 저번과 달리 이번엔 쩌렁쩌렁한 소리로 말했죠. 여기 총무부 강은정 대리라고 그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을 펴서 상간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도리어 저하고 아이한테 구상권 청구를 걸었길래 그 돈 주러 왔습니다. 제 말에 로비에 있던 분들 다 쳐다보고 데스크 직원도 놀란 얼굴로 옆자리 직원 힐끔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들어가시라고 안내해주더군요. 저는 저번에 한번 왔기에 사무실로 곧장 갔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저 멀리 있던 여자가 들어오는 저를 단박에 알아보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부랴부랴 달려오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따라 나와요. 저는 그 여자 팔을 뿌리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지? 돈 주러 왔는데 왜 이래? 자, 내 남편이랑 바람핀 값 돌려주러 왔어. 자, 여기 돈. 아, 이렇게 찾아온 것도 고소한다고 했지? 고소하고 싶으면 해봐. 제가 악에 받쳐서 그렇게 외치자 그 여자 완전 얼굴 썩어서 저 쳐다보고 다른 동료들 다 놀란 얼굴로 보고 있더군요. 내 남편이랑 너랑 바람 피우다 결국 자살했잖아. 그리고 남편이 남긴 그 알량한 유산, 그거 너한테 고소비용으로 다 날려보지 뭐. 어차피 이혼했으면 내 돈 아닌데 뭐. 나도 이제 무서울 거 없거든? 여기 사무실의 책임자분 어디 계세요? 내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만 못해요? 어따 그만하라 말아야. 내가 당해주니까 사람 우습게 보여?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만만해 보이디? 아니면 네 정신머리가 애초부터 썩어 문드러진 건가?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는 주제에 뒤에서는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녔지? 여기 동료들은 알아? 최소한 너랑 같은 직장 다니는 동료들도 똥은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사무실 사람들 경악하면서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난양 옆에서 수근수근 대는 게 다 들렸습니다. 그 여자 거의 울 듯한 얼굴로 저를 떠밀더라고요. 그만하고 가라고! 경찰 부를까? 불러.
그 여자 결국 내 팔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힘은 또 어찌나 센지 저는 안 나가려고 버티는데 그 여자는 강제로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저를 떠밀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바람에 바닥으로 자빠졌고요. 거기서 일부러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간녀 주제에 사람을 쳐? 나도 폭행죄로 너 고소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는 죽일 듯이 저 노려보고 있고 저는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나도 절대 그냥 못 지나간다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사실 그 여자가 밀치기를 바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병원으로 가서 폭행으로 허리를 다쳤다며 진단서 끊었고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저는 상해죄로 고소할 요량으로요. 그 여자 직장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제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후 그 여자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학원으로 찾아갔어요. 데스크에서 원장님 찾아왔다고 며느리 강은정 씨에 대해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했죠. 그렇게 그 여자 시어머니 원장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며느리 일로 할 말이 있다고요? 네. 누구시길래 왜 저를 찾아오셨죠? 며느리가 강은정 씨 맞죠? 네. 거두절미하게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저희 남편 이름은 송원우고 며느리 강은정과 내연관계였습니다. 저는 송원우의 아내고요. 네? 그분은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도 들은 듯 몹시 놀라더군요. 밖에서는 그러고 다니면서 시어머니 앞에선 세상 조신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했던 모양이었죠. 표정 보니까 아예 짐작도 못하셨던 것 같은데 제 남편과 3년 정도 내연관계가 있었고 한 번 넘어가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후로도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이랑 상간 소송 진행했는데 소송 시작 전에 남편은 자살했습니다. 제 말에 그분도 흠칫 놀라더라고요. 자살했다고요? 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저는 강은정에만 상간소송 걸었고 증거가 충분했기에 승소했습니다. 집으로 소장이 갔을 텐데 아드님이 모르시는 걸 보니 강은정이 아드님 모르게 잘 빼돌렸나 보네요. 재판 마무리되고 그렇게 끝이 나나 싶었는데 그 뒤에 강은정이 저와 제 아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라는 걸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받은 유산을 대상으로요. 돈이 아쉬워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상간소송 걸었다는 것에 분풀이라도 하듯이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악랄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더군요. 본인 잘못을 조금이라도 뉘우친다면 그런 짓을 하진 않았겠죠. 심지어 제가 낯짝 한번 보고 싶어서 회사에 찾아갔더니 그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또 고소를 하겠다 연부를 외네요. 원장님 며느리가 인간인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인지 모르겠어요. 제 말에 그분은 몹시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제 가정은 파탄나고 남편 죽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고소까지 당한 제 심정 이해 못하시겠죠. 그냥 덮고 사려는 사람을 낭떠러지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된 이상 이판사판이네요. 그게 진짜 우리 며느리 얘기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판결문 꺼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폰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도 보여드렸죠. 이거 판결문이고요. 이건 두 사람 모텔 가는 길에 찍힌 영상이요. 그분은 영상 속 대화를 듣고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그리고 미간을 찌푸린 채 판결문도 보고요. 저는 그랬죠. 이 학원 좋은 거 저도 잘 압니다. 제 친구 엄마들 중에 이 학원 보내는 엄마들도 몇 있고요. 친한 친구들이니까 저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기도 한데 제가 제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겠죠. 다만 그 친구들이 제 얘기를 듣고도 이 학원에 아이를 계속 보낼지 그리고 주변 학부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할지는 장담 못하겠네요. 학원이라는 데가 학부모들 소문을 무시할 만한 데도 안 될 텐데 워낙 더럽고 지저분한 소문이라. 저는 그쯤에서 그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자 저에게 전화해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회사는 물론이고 시댁에까지 그 사실을 다 알리고 콩밥 먹고 싶냐고 악을 쓰더군요. 상간녀 주제에 예전처럼 간통죄가 있었으면 콩밥을 먹는 건 도리어 본인이었을 텐데 참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또 가족에게도 다 알려줬구나 싶어서 악다구니를 쓰는 그 여자가 오히려 우습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든지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를 고소했어요.
고소에 관한 내용을 보니 제가 회사에 폭로를 하는 바람에 회사도 휴직을 한 상태고 시댁에도 알리는 바람에 이혼 소송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일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다고요. 경찰 조사 시 그 일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저 역시도 그 여자가 나를 떠밀어 진단서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범인데다 상황을 어느 정도 정상 참작 인정받아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끝이 나게 됐습니다. 더 큰 벌금을 물지언정 그 여자 주변에 다 알리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원했던 대로 된 듯해서 조금은 후련하더군요. 그 여자 SNS에 들어갔더니 모두 싹 지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님에 관한 자랑글도 어느 회사 소속인지에 대한 자랑글도 전부요. 고소장에 쓰여있던 것처럼 회사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알게 되었을 테니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었겠죠. 남을 한 대 때리려면 내가 2대 맞을 각오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내 화를 어느 정도는 풀어야 그 다음 삶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를 했고 그 여자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어봤으니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 짓을 한 건지 조금은 깨닫게 되겠죠. 저에게 그 일은 너무 큰 충격이었고 저희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고 다시 꿋꿋이 살아가려 합니다. 힘든 일을 잘 견뎌주었던 제 스스로가 고맙고 앞으로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제 사연을 끝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